네, 사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1일 날 받으신 거예요? 22일 날 받으신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몇 번 전화고 한 번에 수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처음엔 솔직히 제가 죄송하지만 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 거절하셨어요? 제가 단체도 있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구성원들 동의를 받아야 될 만한 일인데 받기엔 시간이 좀 촉박했죠. 그래서 우선은 한두 명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 사안이 좀 거대하다 보니까 대답 못 해가지고 우선은 아무래도 한 며칠 내로 의견 모으기 힘들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비대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비대위가 뭐냐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뭐 어디가 비상인 거냐, 한나라당이 비상인 거냐, 아니면 나라가 비상인 거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한마디 하신 게 이제 한나라당이 비상이라면은 그래서 너를 찾는 걸 널 보내줄 수 없고, 근데 만약에 진짜 뭐 한나라당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뭐 뒤에 가도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결정적으로 결심한 계기가 어떤? 우선 위원장님이랑 전화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어느 코딱지만한 3명짜리 집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조용히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용히 있는 성격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했더니 당연히 그러셔야죠 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서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거기서 한나라당님이죠.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하라고 다 해주면. 들어가야지. 들어가 계세요. 비대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비대위원한테. 정말 솔직한 거는 해야 될 일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어떤 정당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가장 행복한 상황은 그러니까 어느 걸 골라도 선택 없는 어느 걸 골라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잠깐요. 해외에서는 이미 30대 정치인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정당이 새바람을 불어넣고.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일단 해외 사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영국에서는 30대에 보수당 대표가 됐다가 43살에 총리가 된 데이비드 캐메런 전 총리가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요. 캐메런은 34살에 하원 의원에 첫 당선된 뒤에 5년 만에 당대표가 됐고 다시 4년 뒤에 총리가 됐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을 37살에 장관으로 발탁한 올랑드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혁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이 대표나 박 전 위원장은 파격적으로 발탁된 뒤에 정치적인 외연을 확장하기보다는 당내 헤게모니 쟁탈전에 매몰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본 이준석에게서는 전혀 보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상대의 슬픔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운동권 좌파들의 정신적 특징을 갖고 있는 이준석은 아무래도 우파보다는 좌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이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고 해도 우연이겠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재인이 이준석의 당대표 취임을 그렇게나 진심으로 반가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왜 민주당 송영기라고도 그렇게나 막역한 사이로 보였는지, 왜 그렇게 두 사람이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소문이 자자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던 날 새벽에 이준석이 그렇게나 참담한 표정이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국민의힘당에 이준석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준석이 지금 취할 최선의 방법은 탈당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원래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길이 최선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옷은 애초부터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깔끔한 타입의 옷차림보다는 거지라는 별명을 가진 민주당의 박주민 같은 타입의 헐렁한 옷차림이 훨씬 더 좌파답고 지금의 이준석에게 더 잘 어울리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파 비판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고개만 까딱거리고 문재인에게는 90도 폴도 인사를 했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이준석을 따르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를 지지할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2030에게 SOS를 치더라도 과거처럼 이대남들이 대거 모일까요? S상납 전과 후가 다를 겁니다. 모이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남으려고 해도 이준석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국민의힘당을 탈당해서 이대남들을 몰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한판 붙는 겁니다. 이재명 vs 이준석,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앞으로 5년 후 이재명을 꺾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지. 네. 이준석 대표가 KBS 정준환인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뭐 그 위임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걸 언급하면서 처분을 보류한다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그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권한 대행 체제라고 보면 되는 건지 다들 좀 해석이 분분해서요. 이것을 이제 사고라고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요. 고리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이제 없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권한 대행이 된다고 그렇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술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정지기간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의결 처분을 당대표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윤리위원장의 판단으로 아니 그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좀 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당대표인데 지금 스스로 자기 처분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그거는 상식에도 일단 맞지가 않잖아요. 네네. 법으로까지 가기 이전에 예. 일단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네, 이준석 대표 했고 그날 실제로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 원내대표 주재로 해갖고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실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 자체도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을 왜 초래했는지 이것 자체부터가 지금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빨리 혼란을 수습하자 그래서 당원 당규 다 검토해서 예. 상황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설득을 했죠. 예. 예, 이제는 더 이상의 이거를 이제 이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께서 사실은 선배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 본인의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애쓰고. 예, 그 다음에 무슨 법률적인 거, 예를 들면 가처분이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다 내려놓고, 예.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지, 예. 누구랑 싸우는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고민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 합니다. 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누가 얘기한다고 막 들으시 그런 또 대표가 또 아니시기 때문에 고민해보겠다. 예, 그렇지만 뭐냐면 이제는 그 지금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또 주변에 많은 또 이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이번에 이 국면에서는 그 대표가 다른 경우하고는 다르게 엄중하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그렇겠죠. 김용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예, 최고위원회는 지금 끝난 거죠? 예, 최고위원회는 아니었고요. 최고위원 간담회였습니다. 예, 공식 최고위원회는 아니고 최고위원들끼리 모인 간담회였군요. 예,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당대표에 대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의견도 좀 공유하고 원내대표의 생각도 좀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지금 당 지도부, 당 대표가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정적인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그런 되게 짧게 끝났습니다. 오늘 한 20여 분 정도 했고요.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자라는 의견 공유 정도 했습니다. 예, 최고위원들은 다 참석했습니까? 다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원내대표하고 저랑 조수진 최고,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 그다음에 성일종 정책위의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5명이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윤리위 징계 의결에 대한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지 못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악법도 법이니까요. 집권 여당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또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절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촉발된 혼란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국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민심은 당을 빨리 정상화시켜 일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경제 빨간불이 켜진 지가 언제인데 여당이 내부 싸움박질만 하고 있냐고 질책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루빨리 내홍을 접고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우리에게는 시행착오를 감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당대표로서 개인의 과거 문제로 촉발된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며 사실상 이 대표의 자진 사퇴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원인과 과정의 진실 규명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하다며 그동안 당의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해 오신 이 대표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만 날이 아니다. 보다 긴 안목과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지금은 선당후사의 각오로 국민과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업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표를 향해서 이 업보라고 생각하라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과거 본인은 손 전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 얼마나 모진 말을 쏟아냈냐.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네, 2019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 전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이른바 당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하며 대표직 사퇴를 주장했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명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의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거리된 것으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한 입장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당시에 손학규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의혹 단계였지만 이 대표는 과거 손 전 대표가 단식 투쟁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이가 꼭 박근혜를 모셔와야만 알선수재 아니냐. 근데 그걸 이준석이 때문에 왔는지 박근혜 대통령 뭐 때문에 왔는지 입증이 어렵잖아. 네, 그건 상관없이. 그게 법률 요건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준석이는 내가 박근혜한테 오도록 힘써줄게 하면 돈을 받는 순간에 이미 범죄는 기소야.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구속 안 되고 김철구만 구속했다? 그러면 김철구 입장에서는 불면 자기는 나가고 이준석 구속이잖아. 그렇지. 그건 큰 죄지. 이준석이는 큰 죄지. 알선수재에다가 정근별 교사만 뭐 형량이 크지. 어느 정도 돼? 그 정도면 형량이. 최하 저는 2, 3년은 봐요. 최하 2, 3년. 네. 알선수재까지 되면. 자, 그러면 저는 이게 바로 재수의 딜레마로 김철구가 볼 수밖에 없다. 바람의 빛깔.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 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숲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들지 나무를 태면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난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진짜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야지. 지구를 떠야지.